더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양도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과학적 데이터를 무시하고 수행한 활동들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을까 경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허니문, 신혼여행 나라로. 근데 이거 비싸요, 이 리조트들은. 그래서 그런 리조트를 안 갔어요. 거의 좀 약간 개척가 느낌으로. 보이다가 아니라 아이스 아메리카노이지. 나를 미국인으로 느끼고 살다가도 필요한 경우에는 뭉치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16%, 경제 16% 중남미가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원종우 과학과 사람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이 여전합니다. 미 백악관도 확전 차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 100여 대 등을 동원해 레바논 내 헤즈볼라 표적을 선제 타격했습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300발이 넘는 로켓을 쏟아부으며 지난달 고위 지휘관이 암살된 데 대한 보복 개시를 선포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1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This is a crazy situation. Rising seas are a crisis entirely of humanity's making. A crisis that will soon swell to an almost unimaginable scale with no lifeboat to take us back to safety.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파리 외곽의 르브르제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이 뛰어난 보안 기능으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데 이를 CEO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프랑스 경찰은 두로프를 사기, 마약 밀매 등 해당 범죄의 조정 대리자로 간주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텔레그램은 보안성 때문에 범죄 조직조차 사용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텔레그램 측은 플랫폼 남용 책임을 소유주에게 묻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지난달 총선을 치른 이후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제1당인 좌파연합 신민중전선에서 내세운 총리 후보를 거부하자 신민중전선은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총선에서 제1당이 된 좌파연합 신민중전선은 경제학자이자 파리시 재정국장인 루시 카스테트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총리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의회에서 다른 정당의 지지를 받지 못해 혼란만 커질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고려 중인 총리 후보는 자비에 베르트랑 전 노동장관과 사회당 출신 베르나르 카즈네브 전 총리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이었죠.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양측 모두 우리 이 정도면 뭐 성공했어.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게 또 어디까지 퍼져 나갈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알파 기자님? 일단은 상황을 소술하자면요. 그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아침에는 네. 이스라엘이 정보를 먼저 받아가지고 오늘은 헤즈볼라 공격하겠다. 그래서 먼저 가서 한 100대 전투기를 몰아가지고 한 몇백 개 정도의 이제 발사대하고 그런 좀 군사 기지를 먼저 폭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즈볼라는 가서 일단은 320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아이론돔을 좀 약간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네. 다음에 이제 인공기 드론을 날리면서 한 군데에 있는 군사 기지를 폭격했다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하산 나스랄라 말로는 우리는 이때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그분들은 방심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약간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하산 나스랄라 말로는 우리가 공격하고 싶은 군사 기지들을 공격했고 충분히 다시 한번 이 아이론돔이 어떻게 하면 정신없게 만들고 뚫을 수 있는지를 이번 다시 한번 연습하고 복습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은 뭡니까? 이 중간에서 뭔가 이번 규모가 굉장히 사이저블했다고 백악관에서 표현을 하긴 했었거든요. 제가 네. 이제 중동에 있는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전달을 하자면 지난번에 이란 공격을 했을 때는 미국하고 영국이 거의 다 대다수를 막아줬어요. 중간에 막아줬죠. 그때는 이스라엘이 막아주는 거는 뭐 10%, 20%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이 막아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이스라엘이 본인이 막아준 거예요. 중동에 계신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이번 계기로 이스라엘이 미국이 그렇게 우리가 자극시키고 끌고 가는 때로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여기서는 좀 적당히 가자는 생각이 이스라엘에서 좀 약간 자리를 잡은 것 같고. 그러니까 하마스와 전쟁할 때는 뭐 물자 지원이든 뭐든 다 해주면서 어쨌든 도와줬는데 네. 헤즈볼라와 지금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때는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스라엘 측에서 좀 자제를 할 것이다. 이제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외교부 장관도 그날 이 말했어요. 우리는 이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제됐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계속했죠. 근데 보통 이제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아니 이번 계기로 우리는 헤즈볼라도 손 봐야 되는데 뭐야 지금 하마스만 때리면 의미가 없어 우리 헤즈볼라까지 때려야겠다고 하는 장관들이 있었는데 지금 반대편에 있는 내각 요원들의 말씀들이 더 많이 들리는 상황이에요. 다음 소식 살펴보죠. 이 메신저 텔레그램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혹시 여기서 텔레그램 대표님? 네. 예. 쓰시는군요. 우리 알파 기자님은? 기자라면 디폴트로 써야죠. 디폴트를 써야 돼요. 이 텔레그램은 비밀 대화 기능이 잘 돼 있어서 사용자가 꽤 많은 모바일 메신저죠. 이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대표가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텔레그램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데도 한마디로 방치했다라는 건데 가장 궁금한 건 프랑스에서 어떤 죄명으로 지금 체포가 됐는지 그리고 최대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혐의가 워낙에 다종다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이제 그 법정에서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 텔레그램이라는 게 그 파벨 두로프하고 그 동생 니콜라이가 같이 2013년에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그 러시아판 페이스북이라고 하던 북콘탁테 그것도 2006년에 창업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푸틴 정권한테 뺏겼죠, 북콘탁테를. 네네. 그러던 과정에서 이 텔레그램을 만들었는데 2013년에 만들고 이것도 또 역시 압박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밖으로 나왔어요. 사실 이게 텔레그램이 그러면 어디 회사냐. 네, 근데 사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일단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거는 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예요. 형식적으로 사무실이 있는 곳은 아랍에미리트 연합 두바이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 텔레그램이 하도 뭐 보안, 그 비밀 대화라 그러나요? 그게 그 종단과 암호화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안이 이제 강하다 그래서 세계 유명인이나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쓰면서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라든가 이 체포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텔레그램 쓰고 있거든요. 예, 본인도 계속 이제 그거 공개적으로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시위대들이 텔레그램 이용해서 결집하기도 하고 그렇죠. 민주화 시위. 예, 그래서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에 도움이 되는 도구처럼 또 여겨졌다가 바로 그 강력한 이제 그 보안 기능 때문에 결국은 범죄가 벌어진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 2015년부터 벌써 이슬람 국가 그 극단 조직 IS가 텔레그램 통해서 신병 모집한다. 그래서 이거는 사우디라든가 이런 IS 경계하는 나라들은 계정과 게시물 IS 관련된 거 우리가 다 검사해서 없앴다. 또 이제 작년 4월에
브라질에서 이제 법원이 잠깐 벌금 때리고 중단시킨 적이 있었어요. 네. 네오나치들, 극우파들 또 여기서 활동하고,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문제된 게 성범죄죠. 이 아동학대, 성착취물, 성학대 영상이라든가 딥페이크 등등 여러 가지. 딥페이크 네. 같은 거. 그 두로프가 체포된 것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결국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 텔레그램 쪽에서는 우리는 이 소셜미디어 업계의 표준적인 관행 안에서 우리도 게시물들과 계정을 다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플랫폼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가 굉장히 법원에서, 이제 법정에서 크게 맞붙을 거고, 근데 대체로 지금 분위기는 계속해서 좀 관리 책임을 기업들에게 강하게 묻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으로 네. 봐서는. 원래 이분이 이제 러시아판 배북을 하다가 이제 빼앗기니까 조건한테 거기 있는 반감으로 러시아를 도피하고 하는 거 텔레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안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 봐봐, 자본주의 논리를 제대로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한테 삐지고 외세한테 가잖아. 외세대 결국 이 꼴이야. 결국 너 체포됐잖아,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이용당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도 그래서 그런지 원래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있었어요. 체포 연장이 이제 그 소식을 들을 때 네. 그걸 알면서도 비행기 타고 프랑스 간 거예요. 네, 이 알면서도 사람.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좀 네. 이상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단순히 어차피 뭐 러시아 간첩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일을 저지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IT 사장님인데 잘못을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간 것 같다고. 네. 텔레그램은 성범죄, 마약 밀매 등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 오래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여름 대화 중에 아마도 빠지지 않는 주제는 날씨였을 겁니다. 역대 최장, 최다 열대야 기록을 쏟아낸 이후에 최근에서야 좀 선선해졌죠. 그런데 이 공포스러운 폭염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정한 오늘의 이슈 W 주제는 바로 궤도를 이탈한 기후입니다. 오늘도 참 더운 하루였습니다. 폭염 경보가 더 확대됐고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역대 최장 기간 열대야를 기록할 만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달 강수량이 24시간 동안 40도 안팎의 10년 전 대비 지난해 0.26도씩 12개월 연속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 폭염으로 망고 수확량이 올여름 극심한 더위와 과묵으로 서울 기후관 측 118년 역사상 최다 열대야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죠. 역대 최장, 최고라는 기사가 매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표님, 진짜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운 걸까요? 제주도에서는 열대야가 39일 동안이 계속됐다고 해요. 네, 거기도 기록을 깼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더운 고기압이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제 티베트 쪽 그 내륙성 고기압하고 그다음에 북태평양의 바다 쪽에 뜨거운 고기압이 어디 안 가고 계속 이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그러다 보니까는 덥고 또한 습도도 높아져 있고요. 네. 이번 장마는 사실 장마라고 하기가 어중간했잖아요. 네. 옛날엔 장마가 이제 쫙 오고는 그 다음부터는 건조한 이제 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지 않고 스콜처럼 네. 오후에 한번 소나기 쫙 내리고, 그래서 안에 있다가 나오면은 언제 비왔지? 그래서 다 젖어 있고 땅은 습해져 있고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증기가 이렇게 계속 공급이 되는 바람에 네. 습도도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이 아마 초가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여름이 최악의 여름으로 불릴 것 같은데, 2018년하고 1994년에 그 열대야 기록이 굉장히 이제 심했거든요. 네, 네. 그때를 지금 넘어선 해로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폭염의 5종 세트다. 이렇게, 5종 세트. 네. 그러니까 이 안 좋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다 보니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도시 열섬 현상, 또 패턴의 변화, 그다음에 자연적 복합적 요인들이 이게 동시에 작용하면서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맞아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지구 전체가
아주 몸살을 앓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말 그대로 이상기후인데요. 이상기후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대륙이든 상관없이 많은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표 기자님, 올여름 세계 이상기후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저 이미 47도 밑에서 일하고 왔기 때문에. 어디였죠? 쿠베이트, 이집트, 아스완. 그래서 저 좀 아팠어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쭉 햇빛 밑에서 일하진 않아요. 거기 오후 되면 노동부가 금지시켰어요. 이거 그래야죠. 국제 엠네스티 쪽으로도 압력을 가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인 노동자로서 아침 7시부터 이제 밤 8시까지 일했었는데 진짜 그 47도의 그 온도에서 일하시면 몸이 깨지긴 깨져요. 대표님이 기억하시는 어떤 이상기후의 이 장면, 이거 진짜 잊지 못하겠다. 바다 해수면 온도 높아지는 게 점점 심각하거든요. 일단 올해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전 세계 평균이 21.2도가 됐습니다. 21.2도. 네, 근데 북극해니, 남빙양인이 다 합친 평균이기 때문에. 근데 작년이 21도를 가까스로 넘었는데 작년도 세계 기록 경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만에 다시 경신을 한 겁니다. 사실 21도 이게 와닿지는 않아서 지난 여름에는 26도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최고 온도가 지금은 30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수욕장 가시면 30도의 물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양식 어종들이 몰사라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특히 보니까 우럭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우럭이 견딜 수 있는 온도가 28도까지라고 합니다. 근데 최고 온도가 30도까지 한낮에 올라가면 우럭이 집단 폐사를 시작을 해서 제가 본 것만으로도 불과 3, 4일 만에 1,000만 마리 이상이 폐사가 됐고 나머지를 다 따지면 좀 수천만 마리가 폐사되는 상황이라 양식업자 분들도 그렇지만 주변 환경 생태계도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죠. 저는 그 성지 순례를 강행하다가 1,300명 이상이 폭염으로 사망한 사건을 전 어떤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상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1,300명 이상. 그래서 과학적 데이터를 무시하고 수행한 활동들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을까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경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캘리포니아 맨날 화재 매번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눈이 왔어요. 올해 그 한여름 눈 온 거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 한 2018년부터인 것 같은데 홍수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두바이 홍수도 그렇고 저는 제일 인상적인 뉴스는 뭐였냐면 기후변화가 지구의 자전 속도에도 영향을 준다. 이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를 이제 네이처에도 실리고 막 그래서 봤는데 얼음이 녹으면서 극지방에서 저위도 지역에 이제 물이 많아지면서 자전 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는데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하루의 길이가 기후 변화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놀랍네요. 전 세계가 뭐 파리 협약부터 시작해서 기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그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추운데 무슨 지구 온난화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후 변화를 부인하는 논리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후 변화는 늘 있었다. 지구의 기온은 늘 변화해 온 거고 최근에는 올라가는 주기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의 그 원인이 인간이 꼭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산업화 때문에 일어났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더 이상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죠. 그다음에는 기후 변화의 피해가 과장돼 있다. 환경론자들이 이거는 쓸데없이 부풀려 갖고 공포 마케팅 같은 걸 하는 거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논리는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가난하다. 좀 더 성장해야 된다. 여전히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 피해, 미래의 그 피해 때문에 지금 성장을 멈추라는 것이냐. 사다리 걷어차기 얘기 나오죠. 이게 제 기억에는 조지 W. 부시 미국 공화당 정권 때 기후변화 부인하는 논리가 가장 크게 기승을 부려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론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부시 때는 그랬고 그다음에 오바마 때는 다시 기후 대응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엔 이제 트럼프가 다시 또 뒤집고 바이든은 또 다시 하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미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정치 변화에 세계의 기후 변화 대응이 흔들리는 거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다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이 완전히 돌아서는 걸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반대적인 현상이 나온 것이 그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차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을 때
이 기업들이 반대를 한 거죠. 이러면 미국 차량 이 생산 기업들은 다 죽으라는 거냐. 그래서 규제가 한 8년 유예가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제 무대에서 미국 차량이 경쟁력이 떨어진 거예요. 네. 우리가 정부의 규제를 무시한 결과가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도태되는 결과가 됐구나. 그래서 재밌는 결과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에서는 미국 주정부들 그다음에 기업들이 아니다. 우린 해야 돼. 탄소 감축을 위해서 자발적인 협약을 만들고 이 많은 자본가들이 거기 돈을 투자하고 네. 아리백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이제는 그런 논리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네. 하는 그런 다행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목소리가 있어도 경제 논리에 의해서 정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기후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 날씨와 기후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네. 예를 제가 이렇게 드는데 날씨는 어떤 사람의 그날의 기분이고 기후는 그 사람의 원래 성품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날씨는 매일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만약에 성품이 아예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관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제트 기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제트 기류가 사실은 그 북극하고 그 중위도 지방을 갈라놓는 그 기류,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류인데 이게 한편으로는 북극의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는 걸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트 기류는 북극하고 중위도 사이에 온도 차이가 확실해야만 명확하게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그 힘을 유지를 합니다. 네네. 근데 북극이 따뜻해져 버리면 얘가 약해져서 밑으로 흘러내려요. 위도 남쪽으로 흘러내려서 북극의 차가운 바람을 끌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도 추워지는 막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건 했었는데 몇 년 전에 네네. 이제 이런 한파는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면 온난화 때문에 오는 거고요. 이제 저도 기후 관련해서 조금 글을 읽다 보니까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좀 그 기후 변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속도 하고 국제적으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띠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선진국이니까 혹은 저 사람들이 착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지리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저렇게 앞서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 지리적으로 좀 그런 영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 분들은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글로벌 온난화의 영향으로 어떤 곳은 분명히 더워지지만 확실하게 추워질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곳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런던이 북이 51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37도, 8도 밑에 있으니까 훨씬 더 추워야 되는데 네. 영국이 겨울에 영하로 잘 안 내려가거든요. 네. 그 이유가 그 옆으로 지나가는 그 북대서양 난류 덕분인데 온난화로 인해서 북빙량의 물이 따뜻해지면 이 북대서양 난류가 올라가다가 끊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런던이나 이 프랑스 서부나 네. 스웨덴 이쪽은 원래 위도의 그 날씨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단박에 영하 20도, 20도까지 겨울에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북대서양 난류가 완전히 끊기는 것은 좀 극단적이지만 네. 조금만 약해져도 이 바다에서 오는 그 온기의 힘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쪽은. 런던이나 이런 쪽들은 난방 준비도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네.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네. 이쯤 되면 늘 갖게 되는 의문이 인류는 과연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느냐는 거겠죠.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을 억제하자 이게 지금은 이미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늦은 감이 있지요, 분명히.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가 우리 지구를 둘러싸면서 이 열이 올라가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더더욱이 이걸 어느 한 국가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IPCC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이 국가 간 협의체 IPCC를 비롯한 이 전문가들 집단이 매년 보고서를 내면서 어떻게 이것이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몇 해 네. 전에는 한국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하는 경고가 이제 정말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 몇 년이 지금 한 2, 3년입니다. 실제 액션을 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가장 중요한 때를 놓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 임계점을 넘어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몇 년 지나면. 우리 알파 기자님 평소에 이제 살면서
피부에 와닿는 이 체감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체감을 하는 편인가요? 이제 예전에는 에어컨 없이도 견딜 수가 있었고 에어컨은 좀 약간 분위기에 따라 키는 기계였다가 지금은 이제 왠지 여름이 되면 무조건. 마치 냉정을 키듯이 냉정을 이제 안 뽑잖아요. 에어컨도 그런 식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뭔가 좀 약간 달라지고 있구나.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트럼프 때 갑자기 덴마크에다가 그린란드 내놓으라 갑자기 남의 땅에 욕심을 가진 걸 봤을 때 이거 뭐지 하다가 네. 이제 아시다시피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좀 약간 녹이가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루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짜 이대로 가면 갑자기 그 설명을 들으니까 뭐야 이제는 배들이 이렇게 간다고? 수송 예. 경로가 달라져서. 네. 와 그러면 이 기후 변화는 진짜로 그 국제 정치에다가도 나름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제가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거 있는데 지난주 방송 왔어도 우리 자동차가 고장 났었거든요. 이제 바꿀 때가 됐는데 우리 이제 전기차를 살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이 기후 위기를 막으려고. 진짜 다들 이렇게 전기차로 넘어가면 어느 정도 멈출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마케팅뿐이에요? 가능성은 있는데요. 네. 그 전기가 어떻게 생산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럼요. 네.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원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원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스텝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네네. 궁극적 목표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에너지를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전기차 어쨌든 전기가 필요한데 그게 뭐 다시 또 기름 태워서 뭐 이러면 그렇죠.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아니죠. 네,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어떤 공장 그 굴뚝 산업도 결국은 큰 규모로 움직이면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도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을 네. 전과정 분석 내지는 전과정 평가의 기법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부터 원료의 조달, 생산, 유통, 소비, 폐기 혹은 재사용, 재활용까지 네. 그 전 단계를 보지 않으면 가능하면 정량적으로 이걸 분석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더 나은 답인지 판단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봤을 적에는 정말 친환경 같은데 그 유래를 따져보면 이게 엄청나게 막 탄소를 배출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봐야지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어쨌든 각국 간에 각 대륙별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구정 기자님?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국이죠. 이미 2006년에 미국 넘어섰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이미 이제 경제 성장, 고속 성장이 조금 속도가 늦춰지면서 2030년쯤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는 계속 감소세로 갈 것이다. 이거 뭐 너무 자연스러운 예측이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2020년 9월에 2050년 탄소 중립을 얘기했는데 미국보다 더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체면을 구겼죠. 근데 이제 기후 대응 드라이브를 뭐 엄청나게 걸고 있고 이 서쪽에 햇빛 잘 드는 곳에 대규모 태양광 풍력단지 만들어서 그쪽에 전력을 이제 동부와 남부에 경제 발전하는 곳 이런 데로 보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기술 분야, 기술 혁신 차원에서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당연히 중국이 지금 세계 1위입니다. 네. 이제 미국의 이제 탄소 배출 2위인데. 바이든 정부의 구상은 그거였죠. 녹색 기술로 경제 체질 개선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2022년에 그 인플레이션 감소법. 이거는 주마다 투자된 거랑 일자리랑도 또 관련이 있는 거라서 트럼프가 뭐 대통령 돼도 이거는 뭐 못 뒤집는다라고들 해요. 근데 3위가 인도예요. 인도는 경제 발전도 하고 싶고 글로벌 리더도 되고 싶어 해요. 네. 특히 이제 모디 정부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인도가 그러니까 홍수나 뭐 폭염이나 뭐 가뭄이나 사실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기후변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인도 내부에서도 어떤 인도의 기후 취약성 이거에 대한 인식이 계속 올라가면서 인도는 화석연료로 경제 키우는 거랑 이 재생에너지 녹색기술 투자 이 투트랙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도 인도가 많이 잘하는 게 뭐냐면 덩치가 크다 보니까
개도국들이 발전한 나라들이 돈 좀 내라, 우리도 녹색으로 좀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일 앞장서서 목소리를 키우던 게 인도인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뭐 기후 투자 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돈 받아서 인도가 뭐 그 라자스탄 일대에 사막에다가 뭐 엄청나게 큰 그 태양광 단지 짓고 지금 인도는 그런 걸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뭐 2050년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본이 무서운 건 기술 개발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한번 정책을 세우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정권이 바뀌면 갑자기 좋다고 하는 애를 이상한 애로 만들어 버려요. 저는 적어도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가야 뭐 우스갯 표현으로 머리 가름말을 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국의 정책도 정책이지만 결국은 이 문제를 우리 뭐 완화, 미티게이션, 어댑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적응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결국은 기술입니다.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저도 예전에 기사를 좀 썼었는데 이게 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과연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느냐라는 좀 회의론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비싸요. 네, 너무 비싸고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역시 탄소를 적게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재생에너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왜 이게 그렇게까지 충분히 효과를 거두지 못하냐 하면은 효율이 낮아서 그렇거든요. 이제 100의 태양광을 받으면 그중에 전기로 바꿀 수 있는 전기 한 20% 정도밖에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뭐 기상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요. 풍력 같은 경우도 한참 각광을 받았지만 또 너무 이제 크고 또 여러 가지로 주변 환경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도 있어서 요즘은 저기 부유식으로 바다에 띄워서 그 풍력 발전을 시키는 부유식 해상 풍력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뭐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있지만 이 재생 에너지만으로 에너지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항상 따라오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탄소 중립 건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저탄소 건축자들 개발하고 또 에너지 자립형 건물을 설계하잖아요. 즉 여름에는 이 구조 덕택에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에는 덜 추운 그런 건물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상당히 실현 가능합니다. 좀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희가 과학자들하고 저도 얘기를 많이 해보면 결국은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것을 줄이자 하는 것으로는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에너지의 맛을 봤기 때문에 모두가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삶에서 그 전으로 돌아가기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정말 이걸 모두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신기술 에너지원이 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핵융합이죠, 결국. 핵융합. 네, 특히 이제 물리학 쪽 하시는 분들이 강조를 많이 하세요. 인공 태양을 만드는 거죠. 인공 태양? 네. 이 기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태양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소가 헬륨으로 된 과정이니까요, 주로. 또 핵융합은 핵분열과는 달리 이런 방사능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도 도움이 돼서 이것을 실현을 시켜야 진정한 에너지 자유가 온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물리학 쪽 분들이 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네, 사실 그 대표님 지금 언론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 정부 정책도 중요하고 기업들 참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어쨌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지 또 정책이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되고 이런 서로 선수단이 가능할 텐데 그 현장에서 좀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언론이 어떤 노력을 좀 더 해야 될까요? 기후 기술 관련된 투자가 엄청난 규모입니다. 한 27조 원 정도. 영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주로 그런 활동을 잘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녹색 금융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기술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찍으로 자금을 막고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그런 기업,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금융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언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소비자들이 위험과 더불어서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 소비자들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리는 것,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런 프로그램 포함해서 말이죠. 포함해서 저희들도 자주 기후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위원회 연구진 발표에 따르면 2050년까지 무려 90% 이상의 땅이 황폐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한 농경지 확장, 산림 벌채, 탄소 배출 등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업자득입니다.
유엔이 경고한 기후 지옥을 올여름 우리는 아주 잠깐 맛봤을 뿐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월드시아 W의 즐거운 여행 시간 3분 세계 일주 시간입니다. 알파고님,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제일 위험을 느끼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이죠. 섬인가요? 예. 오. 제가 이 나라에 갈 때는 이제 가족끼리 갔었는데요. 네. 제 아들 하루에 아빠 거기 가지 마자 나 무서워 이렇게 했거든요. 오. 그 나라 이름은 몰디브. 몰디브 3분 세계 여행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몰디브는요 한국에서는 이런 이미지예요. 뭐 상류층 아니면 좀 약간 중간층 분들이 결혼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의 허니문, 신혼여행 나라로 사람들 알고 있고 주로 루트는 똑같아요. 이제 수도 말레에 도착하면 이제 공항에서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는 바로 앞에 바다 있어요.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항이 바다 위에가 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앞에는 좀 약간 반 택시, 반 비행기 같은 것들이 있고 그거 다 리조트들. 아, 그걸로 직항이군요. 예, 직항이에요. 리조트까지. 근데 이거 비싸요, 이 리조트들은. 그럴 것 같아요. 하루에 뭐 몇십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의 기자 정신으로 갔기 때문에 이 몰디브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조트를 안 갔어요. 거의 좀 약간 개척가 느낌으로 구글 맵 켜가지고 어떤 섬의 인구가 얼마지, 수도로부터 얼마나 멀지라고 하면서 다양한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드디어 마푸시라는 섬에 갔어요. 마푸시 섬의 인구는 약 4,000명이에요. 4,000명? 예, 얇고 길쭉해요. 칠레처럼.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더 쉬면 한 30분에 한 바퀴 돌 수가 있고요. 한 이틀 동안 쉬다가 나왔어요. 다시 수도로 왔습니다. 수도는 말레인데요. 말레에서 뭘 있냐면 이 몰디브는 예전에 술탄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탄이면 뭐가 있겠어요? 궁전 있겠죠. 근데 이제 말은 궁전이지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지는 않아요. 화려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 궁전은 대통령실로 쓰여 있고요. 그리고 그 궁전 맞은편에도 거의 400년 전에 있었던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이제 예전에 술탄이 즉위할 때는 그 이슬람 사원에서 즉위식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에 있는 제일 오래된 건물이 2개예요. 뭔가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요, 다니면. 네. 제가 이 수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많은 나라들에 갔는데 이 섬에 사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 처음 봤어요. 왜냐면 매년 이분들의 나라가 물에다가 빠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대책이 없고 그리고 나라가 뭘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수입만 하는 구도고 근데 그 수입하는 데 있어서 돈도 그냥 관광객들이 와서 놀고 가는 건데 결론적으로 좀 약간 국민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는 않아 보였어요. 저는 많은 나라들에 갔는데 미소가 덜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약간 신기한 지리학 배경이 있는 나라를 한번 가서 수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시면 특이한 경험이 될 겁니다. 네. 어떻게 몰디브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몰디브가 지금 그 알파고 씨가 뭐 정리를 잘 해주긴 했지만 굉장히 빈국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실질 GDP가 $10,000 되는 부자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부자 나라고 이슬람 국가인데 저는 어떤 뉴스가 기억이 나냐면 2014년, 그러니까 10년 전인데 여기 수도 말레가 한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이 섬에서 제일 높은 데가 한 4, 5m라는 데도 있고 2m라는 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요. 이 나라는 해수면 그 자체인 거예요. 근데 이 말레에서 10년 전에 정수 공장이 잠깐 고장이 났어요. 근데 그거는 기후변화랑 직접적인 건 아니었는데 주변에 아마 인도 이런 데 스리랑카 이런 데서 전부 다 이 공수로 식수 공급하고 배 보내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이 사람들이 문제는 이 사람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구적인 문제라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 물에 가라앉아서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운명의 땅에 사는 사람들의 느낌은 어떨까? 저것이 우리 지구 전체가 돼서는 안 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저 이제 결국 물어봤어요. 레스토랑 주인한테 물어봤고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는데 야 어떻게 웃어? 그러다 보니까 말레 사람들도 결론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인도나 또 아니면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이제 튀어간다는 얘기예요.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 안 마셨습니다. 한국 남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오늘 알파 기자와 함께 몰디브까지 떠나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익수 대표님 그리고 원종호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이자 칠레 카톨릭대 협력 교수이신 민원정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너무 재밌게 들어서 언제 나오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그러니까 중남미 관련해서 기사를 좀 읽다 보면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마두로, 베네수엘라. 막 얼마 전 3연임에 성공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부정선거 얘기도 나오고 뭐 모든 루머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통령이 되었다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제가 칠레 뉴스에서 아주 한마디 딱 정리하는 문장을 발견했는데 마두로가 마두로 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네,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뭐 이제 바로 엊그제 뉴스에서도 뭐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양심 고백처럼 이 선거는 부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녹화 준비하면서 칠레 뉴스를 계속 들었는데 그냥 프라우데, 사기라고 그냥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또 원래 또 칠레, 베네수엘라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마두로는 이제 마두로 했으니까 계속 쭉 가는 거죠. 뭐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든 간에. 네, 혼돈의 시기가 다가오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됐다. 그래서 사실 이게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멕시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주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부터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türkiye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나마는 미국의 백업을 받아서 미국에서 이제 내가 파나마에서 얘네들을 막아주겠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와중에 우파 정권까지 돼서 이들을 다 막으면 이 베네수엘라가 혼란한 틈바구니에서 이 사람들이 내려가겠죠. 그럼 내려가면 이 사람들이 칠레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현재 칠레가 그런 외국인들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변화, 베네수엘라의 변화에 따라서 남미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마두로가 그 27일 날 그 개각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보면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제일 큰 거는 PDVS라고 해서 국영 석유회사 여기를 더더욱 더 권한 강화하면 자기 사람들로 채우는 거하고 그다음에 내무장관의 그 디오스다도 카베요라는 사람을 앉혔는데 그 사람은 차베스랑 같이 그 이른바 볼리바르 혁명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중심이 돼 이제 범아메리카 뭐 좌파 혁명 이런 거 거의 주역이었던 사람이에요. 마두로 다음 2인자죠. 이제 그 사람을 내무장관 앉힌 걸로 봐서 외부에서 그러건 말건 간에 나는 더 강경한 충성파로 채우고 뭐 반발하면 탄압하겠다 이런 신호로 지금은 보여요. 그렇군요. 교수님 지난번에 어쨌든 칠레 그리고 중남미에 대해서 두루두루 저희들이 너무 그 질문을 많이 던져가지고 어쨌든 다양한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오늘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여쭤볼 거 너무 많아서 저희 아주 난상할 겁니다. 여러 가지. 중남미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뭔가요? 중남미가 너무 넓잖아요. 중남미 지도를 보시면 그 안에 러시아도 쏙 들어가고 미국도 쏙 들어가고 그냥 어지간한 대륙은 다 쏙 들어가는 그렇게 넓은 곳이니까 중남미를 뭐 한 달 여행하고 왔다고 해서 내가 중남미를 다 봤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또 뭐 스페인어 특히 전공하신 분들은 스페인어 공부해봤자 하나도 쓸모도 없다 이러시는데 정작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니 스페인어 쓰는 나라가 이렇게 많았냐 하고 놀라셔서 한번 오늘은 우리 스페인어 쪽으로 한번 몰아가 볼까. 스페인어 쪽으로? 그래서 너무 관심 많아요. 만약에 나중에 여행 가게 되면 왠지 스페인어 한마디는 우리 알파고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스페인어? 스페인어는 좀 약간 영어를 좀 약간 느끼한 남자 스타일로 말하면 스페인어 아닌가? 예를 들면 모히또잖아요. 느끼하지 않다니까. 이것도 또 오해야. 모히또잖아요. 모히또. 스페인어를 어디에서 누가 얼마나 쓸까요? 일단 스페인보다는 남미에 많을 거는 너무 확실할 것 같아요. 나라가 많으니까. 중남미 쪽, 유럽 쪽 그리고 저는 미국에 갔을 때 또 스페인 쓰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민자들 등등. 지금 중남미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33개국이 있으면 거기 카리브해 지역 그다음에 우리가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봤던 수리남이나 가이아나를 빼고 또 포르투갈어를 쓰는 브라질을 뺀 나머지는 다 이제 멕시코부터 스페인어, 에스파뇰. 진짜 그럼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셔서 스페인어 화자를 많이 보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원래 멕시코 땅이었기 때문에 뭐
누군가는 조약에 의해서 넘겼다고 하고 누군가는 팔아먹었다고 하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너무나 스페인어를 접하기가 쉽고 바로 미국에 있는 스페인어 화자를 히스패닉이라고 하고. 저도 히스패닉은 히스패닉! Why? 아직 사고 때문에 지금 패닉이 올려온 거예요. 지금 아들이가 어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수님, 오늘의 주제는 한 줄로 뭘까요? 알파고님을 위해서 히스패닉 파워로 한번 해보죠. 히스패닉 파워. So sorry. 이 미국 내에서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들을 히스패닉이라고 하고 또 남미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라티노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히스패닉이나 라티노라는 말을 다 쓰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정작 그 히스패닉들은 그 라티노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통계에 따르면. 그게 뭔가 좀 차별적인 언어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건가요? 받아들이고 또 요즘에는 이제 미국 대학들 홈페이지 들어가면 라팅스라고 왜냐하면 이 스페인어는 남성과 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 O나 A를 빼고 라팅스라고 라팅스 스타디스라고도 하고. 네. 그래서 요즘 그 미국 대선 이제 쭉 보다 보면 인구가 어떤가 해서 제가 또 구글에 열심히 했더니 미국 전체 유권자 중에 한 60% 정도가 60이 안 되긴 하더라고요. 백인이고 히스패닉이 한 18%, 19%로 늘었어요. 늘었어요. 또 그 며칠 사이에. 그런데 우리도 이제 영어 미국에서 듣는 영어와 영국 영어 또 호주 또 다르더라고요. 발음도 조금 다르고 액센트 다르고. 그러면 여기서 스페인어라고 하면 스페인 이 기준인 건가요? 네, 그것부터가 일단 좀 궁금하네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스페인 본토가 아니면 사투리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스페인 자체가 스페인 할리먼, 레알 아카데미아 에스파뇰라 왕립 할리먼에서 레알 아카데미 진짜 찐이에요. 찐이다. 로얄이에요. 로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스페인 왕립 할리먼에서 모든 스페인어는 스페인어다. 방언이나 사투리로 쓰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포르투갈어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이 워낙 작고 브라질이 또 너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브라질 포어가 세계적인 이제 표준이 돼서 포르투갈인들이 섭섭해한데 저는 그런 기사도 봤었거든요. 오히려 또 브라질의 상류층들은 포르투갈식 포르투갈어를 써. 그래서 또 무시해요. 포르투갈식. 그런데 스페인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스페인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데 스페인이 1492년에 이제 그들의 신대륙으로 갈 때 통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스페인 자체가 바스크 지방에 가면 바스크어가 있고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지방에서는 카탈란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스페인 자체가 4개의 바일링구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통일을 했을 때 카스티알라만차 그 카스티아 중심으로 통일을 해서 카스티아의 스페인어가 바로 카스테야노라고도 해요. 스페인 사람 중에서는 에스파뇰이라고 안 하고 꿋꿋하게 카스테야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치면 경기도 지방의 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제 그 옛날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보시면 제일 처음 나오는 건 카탈란이지 에스파뇰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서 또 이제 지방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씩 다르고 스페인 본토에서는 세세오라고 해서 영어의 TH 발음처럼 혀를 이렇게 이제 남쪽 안달루시아 지방에서는 세세오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주로 남미로 넘어간 사람들은 그 해안가에 안달루시아 중심으로 선원과 군인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중남미에는 세세오가 없어요. 근데 그 교수님 이제 칠레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칠레 말고 그 중남미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마다 또 그러면은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아보카도라고 하는 거를 남미에서는 빨다라고 해요. 또 뭐 제가 이제 바나나가 스페인어로 뭘까요? 그럼 다들 뭐 바나나 이러시는데 액센트만 달리해서 바나나, 플라타노.
아예 다른 단어를 쓰는 아예 거예요? 다른 단어를 쓰고 아, 그거 아예 그 왜 불어에서도 뿔랑땡이라고 부르는 바나나 그렇죠. 품종이 있는데 그 네. 용어를 거기서는 그렇죠. 바나나라고. 예, 그래서 저도 멕시코나 이렇게 중미 쪽에 가면 메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과일이나 뭐 조개류나 해산물도 다르게 다른 부를 때가 많고 또 신대륙의 스페인어도 그 16세기 정복 이후로 건너간 스페인어가 이쪽의 원주민의 언어와 혼용이 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들어온 유럽 이민의 언어와도 또 혼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특색이 있다고 하지 방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아르헨티나는 이태리 이민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억양도 아르헨티노 이렇게 이태리식으로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전화 받으면 칠레에서는 알로, 칠레는 알로, 야 독일어를 많이 써요. 독일 이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케이 할 때도 야 이런 말 많이 써요. 전화 받을 때 알로, 멕시코에 가면 부에노. 네,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어떤 말투나 어떤 단어를 쓰는가를 보면 중미에서 왔나 남미에서 만날 수 있죠. 이제 칠레 사람이 콜센터 전화를 걸면 Hola, buenos días, le llamo por el teléfono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콜센터 전화 Hola, muy buenos días, le llamo por el teléfono 이런 식으로 가면 저도 이제 그 말투가 들리는 순간 이제 힘들고 소통이 어려워져. 못 알아듣겠다 그러고 신경전을 벌이고 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네. 이 히스패닉은 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파워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언론 보면은 주로 미국, 중국, 유럽 뭐 이쪽을 다루지만 히스패닉이나 뭐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 뭐 이런 기사를 사실은 많이는 접하지 못해요. 경제력은 어떻습니까? 뭐 영향력이라고 할까? 정말 중남미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 남미 그러면 뭐 마약, 범죄, 살인, 뭐 베네수엘라 그런 식의 보도만 나가는 거죠. 안 좋은 보도만? 안 좋은 보도만. 그리고 전 세계의 16% 경제 16% 농업, 산업을 중남미가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안 망했냐? GDP 성장률을 뭐 피어 리서치나 이런 걸 보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쟤네 망해가는 거 아니야? 뭐 디폴트를 그렇게 많이 하고? 아니요. 꾸준히. 제가 2023년과 2024년 GDP 성장률을 봤더니 아르헨티나만 마이너스 1점 몇 정도고 다른 나라는 다 성장했어요. 조금씩이어도. 그래서 우리가 망한다는 거는 남미가 아니고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에 대한 환상이 이제 좀 386 이상의 세대들은 그 옛날에 뭐 세계 5대 강국이었던 나라가 왜 망했나. 근데 그런데 그건 1930년대까지 30년대 얘기잖아요. 제가 이제 정작 제 주위에 뭐 한 20대부터 60대까지 아르헨티나 사람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았는데 뭘 새삼스레 망했다고 하냐. 그냥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았다. 제가 그리고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어가 좀 과격해요. 한국어가? 예, 우리가 뭐 죽었다라든가 죽도록 일한다든가 뭐 이번 생은 망했어라든가 근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말하면 굉장히 자체가 안 될 수도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처음에 칠레 가서 깨레스 모리로 이런 이게 때 빠서 너 무슨 일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이 아예 다르고 너무 다르죠. 왜냐면 이제 한국 음식도 양념이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예, 우리가 좀 강해요. 네, 아니 그 말씀하셔서 사실 이제 언어라는 게 사고와 인식을 좌우하잖아요. 그렇죠. 언어에 따라서 많이 생각이 다르고 또 뭔가 문화가 다를 것 같은데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 이분들의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만 언어가 느끼는. 정말 중요한 게 스페인어가 초급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그 규칙만 잘 알고 있으면 사전에 발음 기호도 없어요. 그냥 규칙만 알면 그대로 읽으면 되고 뭐 이렇게 그냥 주어도 생략해도 되고 그런데 이게 고급으로 갈수록 주어를 생략하느냐 넣느냐 어순을 이때 굳이 왜 바꿨을까 이거에 따라서 뉘앙스의 차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급으로 가면 쉽지 않죠. 그 스페인어의 그 거꾸로 된 물음표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도. 그게 예를 들면 영어에서는 뭐 I speak English나 영어를 말한다 그러면 의문문이 되면은 Do I speak English 이렇게 바뀌게 되면 스페인어는 조동사가 없어요. 억양으로만 의문문이 돼요. 끝에만 올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물음표가 있어줘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는 의문문이다. 라가 되죠. 근데 교수님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 이제 최근에 와서 특히 남미하고 중동, K-팝 제일 많이 소비되는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분명히 팬이 있어요. 제가 이 한류 얘기는 매번 조심스러운 게 분명히 있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닌데 그리고 그 한류 팬들은 동시에 그 일본 문화를 소비하는 오타쿠 팬과 동시에 가는데 우리는
우리 문화를 좋아하면 우리 것만 좋아했으면 좋겠는 그런 또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한국 그 중남미랑 교역이거든. 외교부 자료를 보니까 이제 뭐 우리는 이제 그 중남미에서 그 마스크팩도 팔리고 뭔가 K-뷰티 이런 거 소비재라면 이런 걸 생각하는데 보니까 작년에 한국과 중남미 전체 교역액이 한 550억 달러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한국의 대외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몇 %? 이렇게밖에 안 되기는 해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교역 쪽에서는 이제 중남미의 그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은 거에 비해서 해외 직접 투자, 우리가 전체 그 투자액의 한 12% 이상이 중남미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교역보다 우리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우리는 이제 K-드라마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거 맞긴 맞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 역사가 짧지는 않아서 뭐 2002년 이때 멕시코에서 무슨 뭐 별은 내 가슴에 이런 것부터 그랬지만 여전히 일본보다는 문화가 짧고 중남미의 K 컬처는 현지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는 좀 특이한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언어가 다른데 좀 제대로 그 감성이 전달이 되나요? 왜냐면 한국하고 스페인은 좀 약간 다른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중남미 한류의 견인차는 K-팝이에요. 그 이유는 따라서 춤을 출 수 있잖아요. 굳이 언어가 필요 없어요. 언어가 필요 없고 몸으로. 그래서 커버 댄스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몰라도 되니까. 그리고 드라마는 이제 코로나 기간에 좀 늘었어요. 왜냐면 코로나 기간에 집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뭔가 봐야 이거저거 보다가 보니까 너무 재밌고 이제 제 친구도 보니까 야 거기 나오는 한국 남자들 너무 착하고 그런데 이제 이 드라마를 또 많이 보다 보면 한국의 그 문화를 파악해서 야 거기는 시어머니 때문에 어떻게 결혼을 하니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진짜 그 정도로. 네, 그런데 한국에 온 학생들은 와보니까 너무 놀 것도 많고 너무 재밌는 것도 많고 일본이나 중국 가기도 편하고 그래서 좋아하죠. 그 어쨌든 앞으로 이제 스페인어를 쓰시는 분들 뭐 국적과 상관없이 이런 분들은 일단 많다는 건 이제 교수님 많고 덕분에 더 늘어나겠죠. 더 늘어나고 있죠, 정말. 그렇죠. 네. 이들이 가진 뭐 어떤 잠재력, 힘, 뭐 어디까지 보십니까? 일단 인구. 미국 내 히스패닉도 자료를 보면 나를 무엇으로 정의하는가라는 인구 센서스를 할 때 아이덴티티. 그렇죠. 그런데 이제 1세대나 2세대는 나는 라티노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제 3세로 가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나는 미국인이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어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미국이나 뭐 다른 해외에 살면서 한국어를 유지하는 것보다 스페인어를 유지하기는 더 쉽죠. 게다가 미국에는 유니비시온이라는 방송이 있고 미국 사람들도 스페인어를 많이 배우고 그리고 나를 미국인으로 느끼고 살다가도 필요한 경우에는 뭉치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런 힘이 성장해 가겠죠. 이 중남미는 한국에서 자꾸 망했다고 보고도 하지만 안 망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느리고 우리는 조금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뭐 빨리빨리 갈아엎어야 되는데 중남미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최대한 얘기를 하고 뭐 인생 별거 있나 그냥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늘고 길게 가겠죠. 아니 뭐 어느 분이 한국, 칠레, 중남미 오셔서 얘네들은 자원도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못 살아? 그러셔서 제가 자원도 많은데 일까지 열심히 하면 우리나라가 뭘로 먹고 살겠어요? 제가 경쟁력이 떨어져. 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모든 자원은 중남미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구와 언어 이 두 가지는 한 국가 혹은 민족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이죠. 숫자와 이 사용자 크기가 클수록 힘은 증대되는데요. 우리가 너무 특정 국가만을, 특정 민족만을 한쪽만 봐왔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컷의 사진으로 세계를 들여다보는 2주의 한 컷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은 이겁니다. 이거 뭐 영화 포스터 아니고요. 만리장성. 맞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표? 수원. 수원 와서 수원 역시 대한민국이냐. 네. 만리장성 맞아요. 네. 근데 그 옆에 혹시 뭐 왼쪽에 잠깐 어떤 물체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네. 네네네. 드론이네요. 맞습니다. 저 최근에 갔다 왔는데 중국은 정보화 발전되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 요새는 뭐 이거 저는 그거 정말 놀라서 제가 직접 해본 거 아닌데 그 장문 인식으로 크레딧 카드 이런 거 없이 손바닥 쫙 대면은 뭐 이제 지불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시스템화되고 디지털화돼가지고. 네.
근데 오늘 이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들 만리장성 다녀오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힘드셨죠? 가실 때 음료수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데 이제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드론으로 음식이나 뭐 음료수, 의약품 그거 배달해 주는 거예요? 배달해 주는 거예요. 드론으로 네. 만리장성에? 그거 원래 아마존 먼저 하기로 했었는데. 아마존이? 아마존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네. 만리장성 저기 뭐 이렇게 걷는 코스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걷다가 좀 뭐 좀 사 먹고 싶다. 콜라 한 잔 사 먹고 싶다. 그러면은 드론으로 바로 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리장성이니까 좀 길잖아요. 그래서 네. 전체는 아니고 일부 구간에 한해서 배달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원래 우리도 그렇고 이제 유적지 특히 막 그 상위 등급으로 하는 데는 이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것 별로 잘 안 하잖아요. 이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드론을 앱으로 그냥 신청하면 드론이 갖다 주고 쓰레기도 수거해 갑니다. 너무 좋죠. 쓰레기 수거한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인터넷이 터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부 거의 인터넷이 터져요. 일부 구간에서. 네. 저 2007년에 갔었는데 그때 네. 빵빵했었어요. 2007년에?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음료 중심으로 뭐 짜장면 이런 건 안 되고 예. 네. 짜장면, 마라도 중국이 워낙 드론이 뭐 워낙 그 세계에서 뭐 한 70% 상업용 드론의 70%는 상업용. 그 중국의 DJI 거기 한 회사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중국 배달 기업이 있는데 메이탄이라는 기업이 예, 워낙에 뭐 대기업이고 그 메이탄 때문에 중국의 그 음식 배달 서비스가 뭐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돼서 이 이랬는데 회사구나, 메이탄. 또 굉장히 빠르고 경쟁 치열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더니 결국은 만리장성. 우린 이제 너무 전쟁 얘기를 많이 다뤄가지고 옛날 드론 공격만 했지만 사실은 기술의 양면이라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데 드론을 저렇게 활용하면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네. 중남미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냥 원래 날 것 그대로예요, 자연이. 그게 아마 저는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저런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굳이 활용하지 않는다? 이제 한국은 등산을 가면 내려오셔서 물 먹잖아요. 네. 중남미에선 그런 문화가 없거든요. 등산하진 않아요. 그래요? 아니 트레킹을 가면 트레킹을 가는 거지. 내려와서 막걸리 먹고 해야 그런 거 되는데. 없어요. 근데 중국이 약간 유별나다는 생각도 약간 들긴 드는 게 그 예를 들면 제가 어디 중국 갔다 와서 야 이번에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오래전에 그걸 갔다 온 친구가 아니 세상에 거기다 케이블카를 대체 어떻게 놨지 그러는데 또 예를 들면 또 어떤 계곡이 있어서 이번에 거기 에스컬레이터 돈 내고 타고 내려가는데 시끄러워서 그럼 아니 어떻게 거기에 대체 에스컬레이터를 놓은 거지? 근데 중국은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거고 첨단 기술을 동원하는 건데 일단 그게 자본의 문제도 있고 또 의식의 문제도 있고 그냥 자연은 자연 그대로. 그래서 중남미는 건강하실 때 빨리 아, 케이블카 별로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 만리장성에 뜬 드론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